우리가 이번 금의 사이클 때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까 계산을 해보면 대략 1온스당 2만 1000불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언뜻 듣기엔 단순히 이 숫자만 보면 와, 무슨 금 가격이 그럼 지금부터 거의 7배, 8배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데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거 인류 5000년의 역사 동안 그렇지 않았던 역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금 가격이 지난 100년 동안 올랐던 모든 사이클을 보면 금 가격이 10배도 안 올랐던 역사를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금투자의 진심이고 또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스테커스 대표, 골드플레이션 작가 조규원, 또 필명 양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폭등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이렇게 시대가 좀 더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가는 게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영향인 것 같아요. 좀 더 이 금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불확실성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지정학 문제가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도 막상 지정학 문제,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내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평화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이런 전쟁 같은 거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스탠스를 보이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하는 그런 우려들까지 나오면서 지정학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금값을 밀어올리는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세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이렇게 관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자극시키는 요소가 되곤 합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그래도 다행히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우리 요번에 엄청나게 큰 인플레이션, 거의 8%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지금 다시 좀 안정화됐다라고 느꼈지만 작년 10월부터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관세 전쟁이 온다는 건 좀 더 다른 의미를 갖겠죠. 그렇다 보니까 요새 뭐 GDP 나우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또 크게 주저앉았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곤 하는데, 경제는 침체될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물가는 상승할 거라는 이런 우려, 이 두 가지가 겹친다면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과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빛났던 자산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률이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거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금으로 유입되면서 요즘 들어서 금값의 상승이 더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금부터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달러와 금,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전자산의 달러와 금 두 가지로 나누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경제위기라고 하면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실제로 과거의 경제위기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겪었던 대부분의 경제위기는 좀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위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과거 인류의 역사 5000년을 두고 보면 대부분의 경제위기는 물가가 상승하는, 흔히 베네수엘라라던가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 좀 이제 느껴지시죠? 이런 국가들처럼 물가가 막 폭등하는 그런 위기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경제위기는 물가가 오르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가가 높아지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에서는 금이 가장 최고의 자산이 되었었고,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경기 침체에서는 현금이 가장 빛나는 자산이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이라는 자산은 경제 위기 때 빛나는 자산은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어왔던 그런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 마치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 침체,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수록 금이 빛나는 자산이 되는 것이죠. 금이 50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과 은을 돈으로서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예전에도 돈을 금으로 썼으니까 우리 이번에도 금으로 돈 씁시다 라고 해서 5000년 동안 이 금이 돈으로서 쓰인 게 아니에요. 사실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선 담배를 화폐로 썼던 역사도 있고요.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쓴 적도 있고, 아니면 프랑스 식민지였던 이제 누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카드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거를 또 화폐로 썼던 적도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과거에 정말 다양한 화폐의 종류들이 있었는데 모든 종이 화폐들 중에 가치가 0에 수렴하지 않은 화폐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금과 은은 계속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지금까지도 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까? 요거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돈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정성, 안정성, 불변성, 분할성, 익명성, 이 5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한정성을 얘기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조개 껍데기 같은 거 혹은 소금 같은 거를 돈으로서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소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더 쉽겠죠.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소금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소금을 갖고 있으면 지금 내 부가 1년 뒤, 5년 뒤에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서 소금을 모아놨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막상 1년 뒤가 됐는데 막 갑자기 사람들이 소금을 엄청나게 생산해서 소금값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 자산 가치가 막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걸 본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야, 저 부자가 소금 돈을 갖고 있었다가 완전 쫄딱 망했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절대 다시는 소금을 돈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가치가 지금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정성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안정성, 너무 당연한데요. 뭐 독성이 있거나 방사능 물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이런 것도 쳐내고, 그 다음에 불변성, 뭐 부식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상온에서 녹아버린다던가 뭐 요렇게 막 좀 쉽게 변한다거나 사라지는 이런 물질도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쳐내고요. 이렇게 다 쳐내고 나면 뭐가 남냐면 귀금속류들이 남습니다. 뭐 금이나 은이나 뭐 백금, 팔라디움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네 번째 이 분할성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금은 한 1000도면 녹거든요. 근데 팔라디움은 1500도, 백금은 무려 1700도보다 더 높아야지만 녹아요. 그렇다 보니까 백금처럼 단단한 건 이렇게 거스름돈을 만들기도 어렵고 매번 일정한 형태의 주화로 만들 때 드는 그런 인건비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다 치고 나면 결국에 남는 게 뭐냐면 진짜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 금과 은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이 마치 그냥 과거에도 써왔고 그리고 그냥 보기에 예뻐 보여서 가치가 있고 지금까지 돈으로서 쓰인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 정말 돈으로서 쓸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금과 은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고대부터 지금까지 막 신의 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겁니다. 금 매장량이 고갈 직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금의 가치는 더욱 귀해질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지주조사국에 따르면 대략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양이 한 26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요거를 다 긁어 모으면 뭐 올림픽 경기장에 대략 그 직육면체로 위로 쌓아 올려봤자 얼마,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 크기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미 20만 톤은 세상 밖으로 나왔고요. 남은 양이 한 5만 9천 톤 정도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전 지구적으로 1년에 생산되는 금의 양이 한 3,000톤에서 3,5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사이면 금이 고갈된다는 건 기정사실에 가까워요.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과거에 속았던 역사가 있죠. 석유 고갈된다고 분명히 했었는데 지금 석유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은 좀 다릅니다. 일단 금은 첫 번째로 원소라서 금이라는 걸 인간이 제작하기 되게 어려워요. 아예 불가능한다는 아닌데 1g의 금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거의 뭐 미국 1년치 예산이 든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금이 처음 만들어지는 그 방법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금은 지구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석유처럼 지구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주에서 지구에게 온 금인 거죠. 그래서 금이라는 건 정말 귀하고 그 다음에 매장량이나 이렇게 양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앞으로 15년, 20년 뒤에는 분명히 금이 고갈이 날 겁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사실은 예전에 좀 캘만한 채산성이 있는 금강들은 거의 다 캤어요. 그래서 이제 금값이 오른다고 해도 요즘에 생산량이 쉽게 못 오르는 이유가 첫 번째 캘만한 그런 금광이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나마 있는 금광에서 금을 캐도 옛날만큼 품질이 좋은 금이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생산량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그게 옛날만치 좋은 품질의 금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이제 절대값으로 보면 금이 더 앞으로 채산성이 악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은 조금 완화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환경 규제가 되게 심하거든요. 네, 파리기후 협약 이후로 이러한 그 환경 규제 때문에 금광 회사들에 대한 규제가 많아져서 안 그래도 채상성도 안 좋은데 여기에 규제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앞으로 금의 공급이 더 무섭게 줄어들 요인이다. 그 말은 즉 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금값이 또 장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매장량이 고갈되면 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금의 매장량이 고갈돼서 금의 가격이 정해지기보다는 금이라는 자산이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 보니까 5,000년 동안 금 가격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부터 뭐 로마 시대, 그다음 뭐 누엘 프랑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곳들 다 이제 금 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 기간 동안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 그 금 가격이 폭등했던 그 다양한 역사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금을 돈으로서 썼는데 이 금이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들고 다니기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순도가 제대로 맞는지 아닌지 일반인 입장에서 알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금을 안전하고 신뢰했는데 사람들이 맡기고 보관증만 가지고 다녔어요. 보관증으로 거래하면 이 종이로 거래하면 되니까 되게 쉽고 그리고 이 보관증을 언제든지 가면 바꿔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됐든 아니면 그 어떤 기관이 됐든 보관증을 잊지도 않는 금을 담보로 많이 발행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원화나 달러도 화폐예요. 금을 담보로 해서 이런 화폐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임계점이 되면 이 금을 담보로 화폐를 만들다 보니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양의 어떤 규제, 한계선이 정해지는 거죠. 그럼 중앙은행은 자기 스스로 되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니까 자기 좀 더 주체적으로 통화 정책도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역사들이 또 종종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시원시원하게 이제 화폐도 발행하고 통화 정책도 하다 보면 어느 또 나중에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끊어진다기보다는 약간 깨지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반드시 와요.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냐면 지금까지 그 국가가 발행했던 화폐의 량 최소 그 이상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1930년대를 보면 이제 미국이 또 화폐를 되게 많이 발행했어요. 이제 갖고 있는 금보다 화폐를 되게 많이 발행했는데 이때는 그래도 근본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막 심각할 정도로 화폐를 발행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가격 그 괴리가 있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아,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화폐를 이렇게 많이 발행해? 이거 다 못 바꿔줄 것 같은데? 아, 나 금 찾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다른 뭐 국가들도 찾으러 오고 일반 개인들도 기관들도 찾으러 오니까 미국이 일단 금 못 바꿔준다고 일단 은행 문부터 닫아버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심지어는 막 금 몰수한다 막 이런 행정명령까지 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1934년에 이제 금 가격을 다시 재평가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원래 20.67달러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준다고 했거든요. 이걸 35달러로 절상시켜요. 그게 정확히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과 미국이 발행한 화폐의 량이 동일시 되는 지점이거든요. 이렇게 발행하고 나니까 금 가격을 재평가하고 나니까 다시 경제가 안정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1970년이 되니까 또 미국은 화폐를 많이 발행하기 시작했고 보유한 금의 양은 계속 줄다가 8,000톤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금을 많이 맡겨놨었거든요. 그리고 달러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금으로 바꿔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썼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화폐를 발행하니까 다른 국가들도 내 금 내놔라 막 이렇게 찾아오고 심지어 프랑스는 막 항공모함까지 끌고 와가지고 금 찾으러 왔었어요. 그렇게 미국이 있지도 않은 금을 담보로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금이 쭉쭉 줄어드니까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나 더 이상 금 못 바꿔준다, 배째라 라고 얘기하는 닉슨 쇼크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 금 가격이 정말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그때 어디까지 치솟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발행한 화폐량과 그 다음에 금 가격이 1대1로 매치되는, 금을 보유한 양과 1대1로 매치되는 그 수준 이상까지,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까지 가격을 상승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통해서 과거 역사,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누엘 프랑스 때도 그랬고, 중국 12에서 13세기 이제 그 역사들도 다 돌이켜보면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올랐나를 보면 그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량이 그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과 동치되는 순간 이상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볼 때, 과거 5,000년의 역사가 증명한 이 공식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이번 금의 사이클 때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까 계산을 해보면 대략 1온스당 21,000불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언뜻 듣기엔 단순히 이 숫자만 보면 와, 무슨 금 가격이 그럼 지금부터 거의 7배, 8배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데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거 인류 5,000년의 역사 동안 그렇지 않았던 역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금 가격이 지난 100년 동안 올랐던 모든 사이클을 보면 금 가격이 10배도 안 올랐던 역사를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즉, 금 가격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오르는데 우리는 그 사이클에 지금 한 절반 정도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희가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금 프리미엄이 진짜 높았거든요. 우리나라만 유독 금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걸 뭐 김치 프리미엄이다, 여기서 따서 금치 프리미엄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국제 금 가격보다 우리나라 금 가격만 한 20%나 높았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때 그때 금을 좀 적극적으로 뭐 실물을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거의 다 안정화됐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금 투자를 내가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딱히 어떤 게 뭐 나를 발목 잡는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금 투자를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만 내가 한 뭐 5년 정도 이제 금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도 안정화됐으니까 사기에도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추천하시는 금 투자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뭐 장단점도 다양하게 얘기를 드렸던 적이 많은데, 근데 일단 오늘 그냥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금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실물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 실물을 산다는 게 되게 부담이긴 하거든요. 실물을 사려면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알아봐야 되며, 그걸 사놓으면 집에다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 누가 도둑이 들진 않을까, 내가 깜빡하고 잃어버리진 않을까, 다양한 두려움이 드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실물 2대 내가 직접 보유하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투자하는 KRX 금시장으로 추천을 드려요. KRX 금시장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금 투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KRX 금시장은 한국거래소, 국가가 한 2014년쯤에 금거래를 좀 더 양성화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해 출범한 그런 금 투자 서비스 같은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주식 어플에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 어플에 사실은 그 금 투자할 수 있는 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호가창도 있고요. 뭐 몇 주 살 건지 이렇게 그람수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또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누르면 뭐 매도도 되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간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흔히 금 투자한다고 하면 ETF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ETF가 일종의 펀드인데 이제 이게 주식 어플로 쉽게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많이 하세요. 그게 수수료가 한 0.7%에서 0.8%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KRX 금시장은 같은 주식 어플로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0.2%에서 0.3% 정도로 훨씬 더 저렴하다. 엄청나게 큰 이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세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실물 인출을 받지 않는 한 사실상 세금이 없어요. ETF나 금통장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금을 팔 때 수익의 15.4%
혹은 해외에 상장된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KRX 금시장은 그게 없어요. 내가 오늘 당장 사고 오늘 당장 팔아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대부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되게 이거를 쉽게 말해서 전환 비용이 되게 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KRX는 제가 아주 특별한 장점 중에 하나가 실물을 투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ETF나 그런 방식들은 일종의 금 가격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가격을 따라가기보다는 선물 가격, 요거를 이제 따라가거든요. 근데 앞으로 금 가격이 올라갈수록 실물을 투자했을 때 메리트가 되게 커집니다. 이건 제가 아주 예전부터 늘상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최근에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서야 밝혀진 모습이지만, 사람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기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에는 공급이 좀 제약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금이.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 우리나라의 금 프리미엄, 실물 프리미엄이 되게 높게 뛰어요. 그 말은 즉, 지금처럼 실물 프리미엄이 안정화됐을 때 실물의 형태, 진짜 골드바를 사든지 아니면 KRX 금시장을 통해서 금을 투자해 두면 나중에 금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의 수요가 붙었을 때 실물 금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원래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물에 투자하는 거를 많이 추천드리는데, 초보자분들은 KRX 금시장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나중에 금 투자에 좀 더 관심이 생기신다면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실물로 넘어가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요거를 아직 왜 넘어가야 되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직은 KRX 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를 깨닫게 되는 날 이렇게 넘어오실 수밖에 없다. 요런 거는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방마다 금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그렇진 않아요. 모두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금은방들이 왜 금은방들마다 가격이 다른지 이것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다르잖아요. 이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금에 대해서만 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로 그냥 그 업체가 마진율이 다 다른 거죠. 나는 좀 더 많이 남기고 싶어. 나는 좀 박리담회로 하더라도 적게 남기고 싶어. 이렇게 금은방, 금 업체마다 이런 마진을 설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금을 살 때, 그리고 내가 나중에 금을 팔 때 이 가격도 다 다른 거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유통구조의 문제예요.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금이 종로에서 나와서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뿌려지다 보니까 금이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고 빨리 회전될 수 있는 게 바로 종로겠죠. 그렇다 보니까 종로는 진짜 웬만해서 몇 군데만 돌아보시면 가격이 거기서 거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제 지방 쪽으로 가면 내가 만약에 손님으로부터 금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이 금은 다른 손님한테 팔릴 때까지 그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찾으니까 기껏해야 몇 시간, 길어야 하루 정도의 금 가격이 변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만 주면 돼요. 보통 금 가격이 하루 동안 변해도 한 1% 정도 내외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금을 가지고 한 2주 뒤에 금을 팔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2주 동안은 금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을 수도 또 많이 내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방들은 금을 보유하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그만큼 높은 리스크를 지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비싸게 팔아야 되고 좀 더 많이 싸게 금을 매입해야만 이런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은 종로만큼 고객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회전이 되진 못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그 회전율의 차이 때문에 좀 이렇게 금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되게 벌어지면서 살 때는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팔 때는 되게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꼭 종로 와서 사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만 몇 군데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오늘 금 가격을 내가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뭐 살 때는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라도 몇 군데만 이제 뭐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동네 금은방을 가시든 아니면 뭐 종로까지 오시든 뭐 이런 방법을 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값이 급등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을까요? 있죠. 금이라는 자산이 사실은 가격이 막 오르면 안 되는 자산이거든요. 왜냐면 금은 과거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원래 한정적이에요. 원래 한정적이니까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금의 가치는 5,000년 전이나 뭐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막 심할 때는 몇백 배에서 진짜 심할 때는 몇 조배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금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화폐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질 때는 실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보다 사람들이 이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재기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리 먹을 쌀이나 그런 이제 필수품들 이런 것들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 기관들이 뭐 미리 먹을 쌀을 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부자분들도 뭐 쌀을 사놓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큰 손들의 돈은 다 금으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대체 화폐의 가치는 언제 떨어지는 거고, 물론 매년 떨어집니다. 물가가 상승해서. 근데 사람들의 그 트리거가 있어요. 이거 지금 진짜 위험하다. 딱 터지는 트리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실질금리라는 부분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물가가 2%씩 올라도 우리 그 정도는 그냥 쉽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막 진짜 몇 천억, 막 조 단위로 투자하는 투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1%만 손실을 보더라도 그 액수가 상당하겠죠.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니까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현금이 아닌 자산을 보유하려고 해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면 차라리 우리가 예적금 하는 것처럼 그들도 채권이라는 방식으로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채권은 우리가 예금하는 것과 똑같아요. 거의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어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년에 이자를 2%씩 주는데 물가가 이제 4%씩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는 내 자산은 2%만큼 늘어도 물가가 4%만큼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나의 자산은 2%만큼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시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진다는 건 현금을 갖고 있어도 손해, 그 다음에 채권이나 예적금을 해도 손해인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예적금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는 건 더더욱 안 하고 빨리 무언가 사재기 하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100년의 실질금리 데이터와 그 다음에 금가격 데이터를 뽑아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바로 그 순간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처음 빠지기 시작했던 때를 보면 1933년, 그리고 1970년, 2002년, 2019년이거든요. 정확히 그 시기부터 금 가격이 폭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 가격은 한 번 가격이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추세성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2019년부터 2025년 초 요 정도를 보면 이 전체 사이클에 진짜 딱 절반 정도 왔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금 실물을 구매할 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실물을 살 때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싸게 산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부분. 첫 번째는 어떤 형태의 금을 사느냐, 요게 핵심이에요. 금? 그냥 뭐 금은방 가서 골드바 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골드바도 뭐 디자인도 다양하고 브랜드도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한 브랜드마다 가격 격차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형태의 금을 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금 투자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브랜드의 이 금이 뭔가 내가 지불하는 가격 대비 나중에 좀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골드바를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금 투자를 막
이 정도까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건 주물금이라는 형태의 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금 덩어리예요. 그냥 주물틀에다가 금을 부어서 굳히기만 한 거기 때문에 얘는 공인비도 없고 따로 무슨 프리미엄 같은 게 있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금값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사면 골드바도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고 프레스로 찍고 디자인도 하고 케이스도 하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근데 주물금은 그 공인비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사실 이런 주물금 형태로 샀을 때 나중에 뭔가 후회하거나 손실을 볼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주물금으로 사면 싸고 그 다음에 좀 더 일반인한테 적합한 투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인데요. 흔히 금을 살 때 사람들이 되게 실물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가세를 내야 돼서 그래요. 부가세뿐만 아니라 내가 금을 오늘 사고 금을 오늘 팔면 마치 우리가 환율 살 때랑 팔 때 가격 다른 것처럼 금도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꼭 이런 살 때 팔 때 가격 다른 것만큼 손실도 봐야 되고 부가세 낸 것만큼 또 손실도 봐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을 사는 방식 중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흔히 우리가 뭐 중고거래 같은 거 할 때 판매자한테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냥 뭐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중과세 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첫 번째 그 금이 됐든 어떤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는 부가세를 지불했어요. 그 부가세를 지불한 제품에 또 부가세가 붙는 건 이중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간 거래, 그러니까 중고거래 할 때는 이런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합법이 맞습니다. 명품 쪽도 보면은 명품 그런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사고 파는 것처럼 귀금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어서 뭐 판매자한테 금을 받아서 뭐 감정해서 뭐 제대로 된 금이 맞으면 구매자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부가세가 없으니까 부가세로 손해볼 게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적정 가격에서 거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자마자 바로 오늘 팔아도 똑같은 가격에 사서 똑같은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을 사함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도 없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없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모르셨죠? 이런 꿀팁도 있으니까 이런 플랫폼들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저희 금거래소도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금과 은의 결정적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공통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은은 금과 함께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같이 돈으로서 쓰였어요. 은도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화학 그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그 제가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돈이 될 수 있는 이 5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하는 게 금이랑 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은도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 가격 차트랑 은 가격 차트를 딱 겹쳐서 보면 오를 때도 똑같이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똑같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금에 비해 은 시장 그 규모는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작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뭐 비트코인 투자할 때 알트코인은 더 높게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금 가격이 실제로 오르는 시기일 때 은 가격은 그거의 뭐 1.5배 내지 2배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마켓캡이 낮아서 변동성이 더 크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금이라는 자산은 전체 수요의 한 10% 정도만 산업재로 쓰여요. 우리 뭐 이빨에 하는 치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주산업이라던가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금이 쓰이는데, 은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은 모든 원소들 가운데 전기전도율과 열전도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전자공학에서는 거의 필수제에 가까운데, 문제는 예전에 은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구리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은보다는 구리로 어떻게 해서든 대체해서 써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 뭐 인공지능이다, 5G다, 뭐 군사 쪽으로 가더라도 정말 최첨단 기술들,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엄청난 그런 기술들, 전기차까지 이런 것들이 집약되다 보니까 은이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이미 2015년 이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은의 수요는 앞으로도 더 첨단화되고 고도화된 기술로 우리가 가고 있다 보니까 은의 수요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은 은의 공급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 좀 많이 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은도 지금 남아있는 모든 매장량을 따져보면 은도 마찬가지로 한 20년이면 고갈나요. 그 정도로 은도 별로 없다. 그리고 은이라는 게 어떻게 캐지냐면 은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금을 캐다가 거기 부산물로 은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은의 생산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은의 공급은 줄고 있는데 은의 수요는 미친 듯이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어서 금의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지금 3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금 가격이 오를 때 원래 은이 더 많이 오르는데 앞으로 이 금의 상승 사이클이 지속됨에 따라 은의 상승 포텐셜이 훨씬 더 클 수 있겠구나. 네,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이 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쵸.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이 기본적으로 금이 오를 때 1.5배 내지 2배 정도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우리 일반인분들 사실 은 투자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은 투자한다 그러면 금 투자도 아니고 은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사람들 생각하는 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금의 슈퍼 사이클을 전체 기간을 두고 각각 다 나눠서 보면 그 초반부에 금이 먼저 오르고 나중에 은의 상승률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은 이렇게 오르는데 은은 나중에 금의 상승률을 뚫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 중반부쯤에 은의 상승률이 금의 상승률을 뚫고 더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한 번 오를 때 되게 무섭게 올라요. 근데 은은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르는데 지금 슈퍼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부터 금의 상승률과 은의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은은 금보다 1.5배 내지 2배가 더 올라야 되는데 아직 상승률이 똑같다는 건 앞으로 남은 뒤에 후반부 그 은의 상승률이 진짜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은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5,000년 동안 금과 함께 돈으로서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 이제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건데 금은비라는 그 숫자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금과 은의 비율인데 금 한 개 살 돈으로 은을 몇 개 살 수 있냐 요거를 상대평가하면서 지금 금에 비해 은이 얼마나 많이 저평가되어 있냐 이거를 이제 좀 따져보는 지표예요. 인류 역사 5,000년 전부터 그 다음에 쭉 기간을 두고 보면 대부분 압도적 대부분 거의 모든 기간 동안 금은비는 한 1대10에서 1대15 정도 됐어요. 요게 아주 정상적인 범위다. 근데 지금이 어느 정도냐면 1대80 정도 됩니다. 금 한 개 살 돈으로 은을 80개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은에 대한 그런 매력도를 못 느끼다 보니까 죄다 금을 사러 달려가는데 아직 은으로 달려가지 않아서 은값은 금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10년대 저평가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은도 저평가 기간이 한 번 오면 되게 오래 가요. 대신 이게 저평가 기간이 언제 풀리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금값 오를 때 풀려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차이, 뭐 금은비가 보통 1대15 정도 되는데 80까지 벌어진 이 극단적인 저평가인 이 은의 저평가가 이번 금 사이클 때 풀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금 가격의 상승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은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추천하시는 은 투자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일단 금은 실물로 투자하기를 많이 추천드렸는데 실물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보관하는 게 아닌 KRX 금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실물을 정말 추천드리는데 실물을 내가 보유하지 않고 실물의 형태로 투자하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참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에 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물을 추천드리지만 실물은 아무래도 은을 실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부피가 되게 커지고
보관이 되게 불편해지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물에 투자하지 않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ETF,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펀드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실물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간편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수료가 한 0.7%에서 0.8% 수준으로 되게 저렴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팔 때 전체 수익의 15.4% 혹은 미국에 상장된 ETF의 경우는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은 가격이 한번 오를 때 되게 무섭게 오르거든요. 적게는 한 10배에서 많게는 30배도 넘게 오르는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중엔 조금 뼈 아플 수도 있다. 요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ETF의 특성상 이게 가끔 은 가격이 상승한 거를 잘 못 따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괴리율이 되게 높게 벌어지면은 그럼 상장 폐지가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인지하고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은 이자나 배당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워렌 버핏 선생님이 예전에 금을 캐는 회사에 투자한 적은 있었습니다. 금을 캐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금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그 사이클에 맞춰서 주가도 상승하는데 여기에 더불어 배당까지 얻을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은 자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은을 캐는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펜 아메리카 실버 코프라는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금광주들을 다 모아놓은 ETF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투자를 해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물 은을 추천드리기는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은 가격은 금보다 오를 때 훨씬 많이 오릅니다. 근데 그거에 뭐 15.4%, 22% 이건 진짜 뼈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은 지금 정말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평가돼서 가격이 낮을 때 내는 부가세 10%는 나중에 가격 오르고 보면 훨씬 그 비용이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과 은을 살 때 실물을 삶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중개거래 요거를 이용하면 은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없이 살 수 있고, 또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없는 똑같은 가격에 사고 팔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실물을 투자하는 게 투자의 효율 면에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금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금의 상승 사이클이 더욱더 가파라지면서 금의 수요가 붙을 때 실물의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은도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은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수요를 못 따라가서 공급이, 은에도 실물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최근에 금의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은은 프리미엄이 막 30%, 40% 이랬었거든요. 앞으로 은 가격이 더 무섭게 오를수록 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심해지고, 그 말은 즉 내가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좀 안정된 시기에 은을 미리 실물로 사놓는다면 나중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때 훨씬 더 은 가격이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까지 받아가면서 팔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물 투자, 물론 처음 스타트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지 몰라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과 은 둘 다 투자한다고 했을 때 투자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금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체 자산의 금을 10% 정도부터 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때는 오로지 금만 담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은은 다 좋은데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금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실물로 사놓으면 사실은 사놓고 막 우리가 막 주식 투자할 때 막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계속 그 핸드폰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거의 없어지거든요. 진짜 마음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신 있게 실물로 금 투자해보는 거 많이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물로 금 투자할 때 가격 뭐 변동하는 걸로 인해서 불안해하시는 분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은은 변동성이 금의 거의 2배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초보자일수록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뭐 오를 때야 기분 좋겠지만 좀 이제 크게 떨어지거나 하면은 내 생각이 틀렸나? 괜히 저 양배리 말 듣고 내가 은 산 거 진짜 후회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부터 먼저 모아놓고 시작을 하시고, 내가 조금씩 금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겨남에 따라 은의 비중을 천천히 높여가면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략 금과 은에
대한 비중이 6대4 정도가 되었을 때 좀 충분히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저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트코인이 금보다 떨어져서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금은 생각보다 다른 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이라고 할 때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금을 되게 동일선상에 두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본질까지 들어가 보면 비트코인과 금이 되게 다른 자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전에 일부였나요? 돈이 될 수 있는 5,000년 동안 금과 은이 돈으로서 쓰였는데 진짜 돈이 될 수 있으려면 5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한정성, 안정성, 불변성, 분할성, 익명성 이 5가지인데 이 비트코인이 이 4가지를 다 충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돈으로 쓰일 수 있어요. 비트코인도.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그럼 디지털 금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이 금의 특성이 이 5번째 익명성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정말 큰 그리고 금이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일 수 있었던 그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거는 한 개인의 영역에서도 그런데 이제 국가 단위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끼리에서 이제 정말 결정짓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냥 정말 가까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러시아 외환보유고에 금이 아니라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잔뜩 담아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러시아한테 경제적 제재인 스위프트 제재를 했잖아요. 달러 자산 다 압류하고 달러 거래하는 거 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막 심지어 금도 원래 그때 같이 제재를 했거든요. LME 그러니까 런던 금시장과 그 다음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전부 러시아산 금 받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러시아산 비트코인 받지 마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러시아가 이 비트코인을 쓰는 게 정말 많이 제약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익명성과 완전 정반대인 투명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서 비트코인 빠져나가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모두가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비트코인이 얼마가 있는지 그게 어디로 빠져나가서 뭐 얼마만큼은 누가 가져가고 얼마만큼은 누가 가져가고 이게 계속 어디까지 타고 가는지 전부 다 모두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익명성이 아닌 아주 투명한 이런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부분이 이것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전략적 자산으로서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을 갖고 있었던 러시아는 어떻게 됐냐면 서방의 그런 경제적 제재 이후에 러시아는 금을 다 인도로 갖다 팔았어요. 인도는 러시아 금을 수입을 했지만 금은 아주 매력적인 게 뭐냐면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얼리라거나 아니면 반도체라거나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쓰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을 수입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뭔가 그런 돈으로서의 목적, 뭔가 황금성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금을 막 사모을 때 미국이 야 러시아산 그렇게 사면 어떡하냐 라고 할 때 나 이거 반도체 만들어야 되는데 써야 된다. 나 그 다른 의미로 쓰는 거 아니고 반도체 만들려고 쓰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요. 이게 되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수입한 인도는 그 금을 녹여요. 금은 녹여지는 순간 이 금이 어디서 왔는지 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재미난 약간 음모론적인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금의 90%는 밀수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든 아니든 밀수가 됐든 아니든 알 방도가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간. 마찬가지로 인도는 그렇게 들어온 금을 녹여서 런던 금시장과 뉴욕 상품거래소에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거절된 사례가 없죠. 왜냐? 이거는 이제부터 인도 금인 거예요. 러시아산 금인지 아닌지 알 방도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익명성, 돈이 정말 전략적 자산 최종,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가치의 가장 최고 꼭대기에 있으려면 익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금은 다른 자산입니다. 금은 쉽게 말해서 국가의 단위에서 볼 때 전략적 자산의 가장 최고 수준에 있는 위치가 금인 거고, 비트코인은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 개인, 그 민중의 돈이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걸 그래서 민중의 돈, 개인의 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전쟁 난다고 금 갖고 나가기 되게 어렵겠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람들 비트코인 사서 밖으로 해외로 나가면 내 지갑을 뭐 어떻게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국가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개인의 돈, 민중의 돈으로서 그런 엄청난 메리트가 있고 거의 여기서는 뭐 다른 뭐 자산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금은 이 국가 단위의 전략적 자산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그런 자산이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과 금이 마치 하나의 정말 큰 대분류로 보면 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지만 본질은 아예 다른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더 높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비트코인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저도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당장 내일 당장 빵원이 된다 그래도 이상할 게 없고 100억이 된다 그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5년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일까, 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금은 비트코인보다 더 뛰어나다, 더 많이 오른다가 아니라 좀 확실해요. 5년 뒤에는 금 가격이 어느 정도 가 있을지, 뭐 그리고 어떠한 가치로 평가받을지 뭐 정확하게 숫자 막 따져가면서 얼마가 된다 이건 아니어도 적어도 지금보다 한참 더 높은 수준, 높은 레벨의 가격과 그거에 대한 명예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쉽게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금을 투자하고 거의 전 재산을 금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전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진짜 제가 돈 생기면 다 금 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금 가격이 다른 모든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서가 아니라 금만큼은 앞으로 5년을 두고 볼 때 그냥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는 그런 저만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이라서 여러분들도 금 투자를 할 때 뭐 그리고 저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양배리가 한 7배 오른다고 했으니까 나도 한번 내 이 팔자 한번 고쳐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미친 듯이 금을 사는지, 각국의 대형은행들은 막 금을 쓸어 담는지, 브릭스라는 국가는 왜 금이라는 자산을 담보로 한 화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조금씩 공부해 보면서 나아간다면 그래도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금 투자에 확신을 가지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금을 뭐 엄청 잘 알았던 건 당연히 아니에요. 저도 2018년쯤에 주식 투자를 한참 하다가 그때 뭐 경제 위기 온다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위기 오면 뭘 사야 되지? 저도 그때 똑같이 안전자산이 금이랑 달러니까 그럼 금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금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막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뭐 그랬는데 금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정보들 중에 잘 맞지 않는 것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오르면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는 금 가격은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지난 50년의 가격 데이터, 뭐 더 길게 가서 100년의 가격 데이터를 두고 보면 잘 안 맞거든요.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통념과 금에 대한 실제 정보가 이렇게 다를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제 100편이 넘는 해외 논문과 그다음에 제가 직접 연구하고 검증하고 분석한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니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가 올 거라서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금의 슈퍼 사이클이 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부터 진짜 그 알바로 번 돈의 거의 90% 이상을 다 저축으로 해서 정확히 2019년 7월이었어요. 그때 딱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열심히 모은 그 1,000만 원 전 재산을 지금 생각하면 되게 보잘것없는 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의 전 재산을 이제 금으로 투자하면서 지금까지도 돈만 생기면 다 금으로 바꿔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은 투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훨씬 쉬워요. 그리고 그런 추세도 되게 길고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그널들도 정말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면 나 진짜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다만 그게 세상에 잘 안 알려져서 그렇다. 그래서 너무 홍보 같지만 그런 모든 제가 6년 동안 제가 공부하고 분석하고 검증한 모든 것들을 꽉 짜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 짧은 1시간, 뭐 2시간 정도 시간 동안 전부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이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책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과 은은 언제 팔면 좋을까요?
언제 팔면 좋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진짜 내가 뭔가 고점 부근에서 팔고 싶다라고 하면 금을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들도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공부해보면 좋은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똑같아요. 매수할 때랑 매도할 때 매도가 더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 매도의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수했던 이유가 곧 매도했던 이유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삼양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얘가 앞으로 정말 잘 팔릴 것 같아서 그래서 삼양이라는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팔 때는 이 삼양라면에 대한 부분이 뭔가 바뀌었을 때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재밌는 게 삼양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잘 팔릴 것 같아서 삼양의 주식을 사놓고 금리 올라간다니까 막 주식을 팔던가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되게 모순된다라고 방금 여러분들도 느끼신 것처럼 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의 슈퍼사이클이 언제 오는가, 실질금리, 생산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실질금리가 최저점을 찍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요거는 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요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금리 그리고 생산량 이 두 가지가 매도 시그널의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던가 실질금리가 최저점 부근에 왔다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금을 파시는 게 좋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그 시기쯤에 팔면 물론 머리 꼭대기는 아니에요. 한 어깨쯤에서 판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로 참 이용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금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오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금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탈달러화, 탈세계화 시기예요. 이게 일종의 해프닝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금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다 라고 저처럼 느끼신다면 반드시 포트폴리오의 일부라도 금을 보유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양벨이었습니다.